나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그 충격도 모자라 법정에서 내 어머니가 그런 아내를 두둔하며 가정을 지켜야 한다며 나에게 아이를 키우라고 강요했다.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결국 유전자 검사 한 장으로 끝이 났다. 나는 이런 글을 세상에 남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난 1년간의 기억은 악몽처럼 반복되고 혼자 감당하기엔 감정도 진실도 상처도 너무 벅찼다. 아직도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털어놓아야겠다.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솔직하게 전하고자 한다. 나는 복잡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다. 어릴 적 내겐 5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때 나는 8살이었다. 동생의 죽음은 우리 가족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특히 어머니는 무너졌다. 당시 52세였던 어머니는 다둥이 엄마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항상 활기차고 따뜻한 분이셨다. 하지만 동생을 잃고 난 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까지 내렸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나를 극도로 보호하면서도 딸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평생 입버릇처럼 되뇌셨다. 내가 딸을 낳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애 이름은 하은이었을 거야. 어머니는 태어나지도 못한 딸의 이름까지 지어두었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다. 아버지는 당시 54세였고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머니의 딸 지착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 지착은 나의 사촌 여동생들에게 향했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예쁜 옷을 사주고 선물도 챙겨주며 친딸처럼 아끼셨다. 어린 나는 그런 모습에 질투하기보단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라도 마음을 달래길 바랐다. 그게 어머니니까. 그게 우리 가족이니까. 2년 전 나는 회사 행사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녀 민서였다. 그날 민서를 소개해준 건 내 절친 은지였다. 민서는 당시 26살, 지역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 중이었고 첫인상부터 눈길이 갔다. 그녀는 단정했고 상냥했으며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며칠 뒤 은지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서, 얼마 전에 오래 사귄 남자랑 정리했대. 지금은 진지한 관계를 찾고 있다더라. 그 말에 나는 더욱 용기를 냈고 그렇게 민서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민서를 부모님께 처음 소개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빛이 변하는 걸 봤다. 어머니는 민서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다. 민서 씨, 어쩜 이렇게 내 젊은 시절과 닮았니? 그 말과 함께 어머니는 민서를 마치 오래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찾은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민서를 자주 집으로 초대했고 함께 점심을 먹고 쇼핑을 다니고 때로는 나 없이 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아졌다. 심지어 어느 날은 어머니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민서는 내가 갖지 못한 딸 같아. 정말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야. 그때부터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내 어머니가 그토록 바래왔던 딸이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게 어딘가 묘하게 불편했지만 당시 나는 그 감정을 억눌렀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내게 압박을 주었다. 민서 같은 아이 금방 누가 데려간다. 너 지금 안 잡으면 후회할 거야. 민서가 약속을 자주 취소하거나 과거 연애 이야기를 흐리게 넘길 때면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의 말을 하면 어머니는 단호하게 민서를 감쌌다. 그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더 믿어줘야 해. 나는 그렇게 점점 어머니와 민서 사이에서 말없이 물러서게 되었다. 1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다. 어머니는 내 딸에게 완벽한 결혼식을 해주고 싶다며 비용 전액을 자처하셨고 그 순간부터 결혼 준비의 대부분은 어머니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웨딩드레스를 마지막에 해봤고 예식장은 이미 예약되어 있었고 축가도 사진작가도 식순도 모두 어머니와 민서가 함께 정해두었다. 민서는 그런 과정에 전혀 불만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어머니와 함께 준비하는 걸 즐기는 듯했다. 결국 나는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서 조연에 불과했다. 결혼식 당일 소규모지만 정성스럽고 우아한 식이 준비되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된 자리였다. 그런데
민서는 내내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엔 예식 당일이라 연락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그 장면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시기 절반쯤 지났을 무렵 아버지가 나를 한쪽으로 불러 조용히 물었다. 정말 괜찮겠니? 뭔가 이상하단 생각 안 드냐? 나는 그 말에 별 대꾸도 하지 않았다. 분위기에 휩쓸려 그냥 넘겨버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내가 받은 마지막 경고였다. 결혼 후 첫 6개월. 모든 게 안정적으로 보였다. 민서는 가정에 집중하고 싶다며 회사를 그만두었고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꾸준한 수입이 있었기에 그녀의 선택을 지지했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이건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다. 그 후로 민서는 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며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나는 그녀의 그런 태도가 대견했고 그 시간들이 그녀에게도 의미 있는 휴식이 되길 바랐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민서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가 이런 말을 꺼냈다. 고등학교 동창인 재훈이 서울로 돌아왔대. 예전에 친했었는데 대학 가고 나서 연락이 끊겼거든. 요즘은 가끔 커피 마시면서 도와주고 있어. 그녀는 재훈이 서울에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의외였던 건 어머니의 반응이었다. 어머, 그거 좋은 일이네. 역시 민서는 착해서 그런 일도 그냥 못 넘기질 못하지. 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만남을 응원했다. 옛 친구를 돕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민서와 재훈은 점점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상한 기분을 지우지 못했다. 민서는 점점 귀가가 늦어졌고 종종 술 냄새를 풍긴 채 들어왔다.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은 비슷했다. 재훈이 가구 사는 걸 도와줬어.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임에 잠깐 들렀어. 처음엔 믿고 넘겼다. 하지만 점점 뭔가 불안했다. 어느 날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너무 자주 늦는 것 같아. 나도 걱정되잖아. 그러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다. 그건 민서도 아니고 어머니였다. 너 너무 속 좁게 굴지 마. 민서는 그냥 남 돕는 걸 좋아하는 애야. 넌 그런 아내를 좀 더 이해해줘야지. 그날 밤 아버지가 나를 따로 불렀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민서가 뭔가 예전이랑 달라진 것 같지 않니? 내가 예민한 걸까?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저 속에서 무언가 답답하게 차오르는 기분만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다. 아버지의 우려에 즉각 반발하셨다. 왜 자꾸 우리 며느리를 이상하게 보려는 거예요? 민서는 내 딸 같아요. 그냥 믿고 좀 지켜봐요. 그때부터 부모님 사이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고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어머니는 민서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었고 나는 가족 안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나는 갑작스럽게 몸 상태가 안 좋아 조퇴를 했다. 서둘러 집으로 향했는데 문을 여는 순간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장면이 펼쳐졌다. 민서와 재훈이 우리 침대 위에 있었다. 말 그대로 현장에서 목격한 것이다. 그들이 놀랄 거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당황하거나 죄책감을 보일 줄 알았다. 하지만 민서는 나를 보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제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말에 나의 심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그리고 본능처럼 향한 곳은 부모님의 집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럴 때 믿을 수 있는 건 부모님뿐이라고. 적어도 부모님은 내 편일 거라고. 그런데 어머니의 첫마디는 내가 아닌 민서를 향해 있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조금만 이해하면 이 결혼 계속 이어갈 수 있어.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이게 어머니가 할 말인가? 그리고 어머니는 내 앞에서 민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우리 집으로 오렴. 내가 필요할 거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에게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었다. 민서 그리고 딸이라는 존재가 나보다 훨씬 중요했던 것이다. 그날로부터 2주 후 민서는 임신 소식을 전해왔다.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현실이 내 머리를 스쳤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진 건 2달 전이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 아이 내 아이 맞는지 확신이 안 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폭발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이는 축복이야. 누구의 아인지가 뭐가 중요하니? 내가 책임져야 해. 가족은 가족이잖니.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더는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도 의지도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예상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서의 편에 섰다. 감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그녀를 전폭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이혼 재판 날 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어머니가 법정에서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이다. 우리 아들은 무관심한 남편이었어요. 며느리가 외로웠을 거예요. 이 아이는 안정된 가정에서 자라야 해요. 우리 아들은 충분히 그걸 해낼 수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에게 나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딸과 손녀를 원했을 뿐. 나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민서의 변호사 비용까지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 심지어 자신과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까지 꺼내면서 말이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붙잡고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외쳤다. 이 아이는 내가 평생 바라던 손녀야. 아버지가 누구든 그게 뭐가 중요해. 이건 내 운명이야. 나는 충격을 넘어 분노에 휩싸였다. 어머니는 내 방을 아기방으로 꾸미기 시작했고 수백만 원을 들여 아기 용품과 가구를 사들이며 민서를 혼자가 아닌 임산부로 만들어 주었다. 우리 가족은 점점 금이 갔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말을 섞지 않기 시작했고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하기조차 힘들어졌다. 법원은 아이가 태어난 후 친자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어머니는 그 결과 따위 전혀 상관없다는 듯 말했다. 넌 남자로서 책임을 져야 해. 내 아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내가 첫 번째 글을 온라인에 올리고 이틀 후 민서가 부모님 집으로 이사해 왔다. 그녀는 이젠 살 곳이 없다고 어머니를 찾았다. 임대 계약이 끝났고 수입도 없으니 새 집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재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를 통해 들은 말에 따르면 민서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재혼은 모든 연락을 끊었다. 알고 보니 그는 책임 회피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민서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내 방을 완전히 아기 방으로 바꾸었고 수백만 원을 들여 가구와 용품을 채워 넣었다. 아버지와의 노후 자금은 또다시 손녀를 위한 기금으로 빠져나갔다.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하자 어머니는 오히려 소리쳤다. 그깟 돈이 뭐가 중요해?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족 행사에서도 어머니는 민서를 딸처럼 대했고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민서가 이렇게 예쁜 딸을 가졌어요. 단체 채팅방까지 만들어 아기 샤워, 파티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이혼 소송 중이고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 무렵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떨리는 숨을 간신히 눌러 담고 있었다. 이젠 더 이상 혼자 알고 있을 수가 없어. 전화의 주인공은 은지. 민서를 나에게 소개해준 친구였다. 은지는 깊은 숨을 내쉰 후 말했다. 민서와 재훈 그 둘, 내가 발견하기 몇 달 전부터 이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어. 민서는 봉사활동을 핑계로 재훈의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숨이 막혀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다. 사실 내 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은지는 말을 이었다. 몇 달 전 나 카페에서 너희 어머니, 민서, 그리고 재훈 셋이 함께 점심 먹는 걸 봤어. 내가 다가가자 어머니가 순간 놀란 얼굴을 했지만 재훈은 민서가 도와주는 지역 친구라고 하며 아무렇지 않게 넘겼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모든 게 다 짜여진 연극이었다. 믿었던 사람들 모두가 내 등을 돌리고 있었고 심지어 내 어머니까지.
그 연극의 일부였다. 은지의 말대로 그날 카페에서 셋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곧 내 현실이 되었다. 민서, 재훈, 그리고 내 어머니. 은지가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어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다. 재훈 씨, 민서가 지역사회 봉사활동하면서 도와주는 친구예요. 그 말 한마디로 어머니는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아무렇지 않게, 아무 죄책감 없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진 채 부모님 집으로 차를 몰았다. 그리고 어머니를 마주했다. 다 알고 있었어요? 민서랑 재훈, 그 관계를 이미. 어머니는 변명하지 않았다.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 2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날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그 사실을 알면 민서를 버릴까봐. 그러면 아이도 포기할 거잖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의 마음속엔 아들이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민서가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임신을 기적이라 여겼다. 나는 평생 딸과 손녀를 원했어. 민서의 임신은 신이 내게 주신 기회야. 어떤 아이든 내겐 축복이야. 어머니는 그 상황을 운명이라 불렀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때로는 엄마로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 지금은 민서가 너보다 나를 더 필요로 해. 나는 그 말에 소리쳤다. 어떻게 친아들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너무도 담담하게 말했다. 감정도 후회도 없었다. 이건 내 선택이야. 그 순간 아버지가 차고에서 들어왔다. 그는 우리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물들어 있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런 배신을? 어머니는 오히려 아버지를 탓했다. 당신은 내 고통을 단 한 번이라도 이해한 적 있어? 난 평생 딸을 원했어. 당신은 절대 내 마음을 몰라. 그날 밤 아버지는 안방을 나와 다른 방에서 잤다. 그리고 그 후로 아버지는 어머니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에게 매일 연락했다. 진작에 눈치채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 집을 팔 생각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실감했다. 어른 세대의 몇몇 친척들은 아직도 어머니의 편을 들었다. 그래도 가족인데 남자라면 책임을 져야지. 하지만 대부분은 분노했고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다. 어머니의 친언니, 나의 이모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 어머니 예전에 내 동생 잃었을 때랑 똑같아. 이성을 잃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한편 민서는 자신을 피해자처럼 포장하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버려진 미혼모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녀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고 어머니는 그 게시물을 공유하며 덧붙였다. 우리 민서는 너무 착한 아이예요. 제가 끝까지 지켜줄 거예요. 나는 악역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외면했다. 심지어 오랜 친구들조차 연락을 끊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진짜 내 아이든 아니든 남자라면 책임져야지.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회사의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결국 휴가를 냈다. 다행히 상사는 내 상황을 이해해줬지만 그 이상은 버티기 힘들었다. 상담도 받기 시작했지만 내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 민서는 또다시 SNS에 글을 올렸다. 우리 아기는 여자아이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나를 진짜 무너뜨린 건 민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반응이었다. 드디어 내게도 손녀가 생겼어요. 이제 딸과 함께할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겠네요. 그녀에게 중요한 건 진실도 가족도 아들도 아니었다. 오직 손녀뿐이었다. 나는 그날 어머니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완전히 깨달았다. 어머니는 끝까지 친자 여부에 대해선 침묵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손녀가 생겼다는 사실에만 집착했다. 나는 그저 친자 검사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내가 배신당한 그 순간보다 더 괴로웠던 건
어머니가 내 고통을 외면한 채 바람 피운 민서를 위해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내가 어릴 적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라 말씀해 주신 그 어머니가 지금은 나를 모른 척하고 있었다. 이제 아이의 출산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이 지옥 같은 상황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할까? 변호사는 내게 말했다. 충분히 유리한 증거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걸 지켜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다. 그리고 어제 민서가 조산했다. 그리고 지난 48시간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 출산 예정일보다 2주나 앞선 시점 민서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1시간 동안 무려 6번이나 전화를 걸어왔다. 내 딸이 태어나고 있어. 당장 병원으로 와. 메시지마다 점점 더 분노한 어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버지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고 체중은 3.2kg이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그저 무감각한 공허함뿐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어머니는 출산 소식을 SNS에 대대적으로 자랑했다. 첫 손녀의 탄생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 어디에도 친자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부터 결과가 도착했다. 나는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곧이어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민서의 언니 소영이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더 이상 이 사실을 숨기고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어진 말은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다. 사실 민서와 재우는 내가 만나기 6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어. 헤어진 적도 없어.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이별한 적이 없었다. 내가 등장한 시점은 단지 그들의 계획에 필요한 시기였을 뿐. 재훈이 결혼이나 아이를 가질 준비가 안 되자 민서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성실하고 안정된 남자를 찾기로 했고 그 조건에 딱 들어맞는 내가 선택된 것이었다. 나는 사랑받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철저히 이용당한 도구였다. 소영은 민서와 재훈이 결혼 전부터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줬다. 결혼식 전날 밤까지도 우리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어. 조금만 더 참자. 곧 끝이야.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너희 어머니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소영의 말에 따르면 결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어머니는 민서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빌려보다가 그녀와 재훈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때 알게 되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실을 나에게 알리지 않았다. 대신 민서를 조용히 불러 따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민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실 전 재훈을 사랑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와 결혼할 수 없어요.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선 지금이 최선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저는 어머니의 딸이 될게요. 그리고 아이도 어머니의 손녀로 키울게요.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졌고 동시에 잡혔다. 그녀는 평생 바라던 딸을 민서를 통해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민서의 거짓말과 거래를 받아들였다. 그 순간부터 내 어머니는 민서의 공범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계획 속에서 철저히 배제된 가짜 남편이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온몸이 떨려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믿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다. 민서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를 주양육자로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 아이의 이름을 어머니의 이름에서 따오겠다고까지 했다. 평생 딸과 손녀를 원해왔던 어머니는 그 약속 하나에 모든 걸 덮어주기로 결심했다.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친자 검사 결과와 소영이 보내준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 SNS에 올렸다. 내가 무책임한 남자라고 비난했던 모든 사람을 태그했다. 민서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 나와 인연을 끊었던 사람들, 모두가 이 진실을 알아야 했다. 나는 민서와 재훈이 나를 이용해온 카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들은 오랜 연인 관계였으며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한 계획이었다. 그들의 대화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결혼, 진짜 우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내 역할만 잘하면 돼. 폭로 이후 반응은 엄청났다. 어머니와 민서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은 줄줄이 나에게 사과를 보내왔다. 과거 나와 인연을 끊었던 사람들은 제발 용서해달라며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건 민서의 언니 소영이었다. 소영은 더 많은 사실을 공개했다. 사실 민서와 재훈은 엄마까지 속이고 있었어. 엄마가 도와주는 걸 보면서 둘이 뒤에서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 그들은 어머니의 집착을 이용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무너진 현실, 그리고 아버지의 결단.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어머니의 반응이었다. 사과도 후회도 없었다. 오히려 더욱 광적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내 아파트 문 앞에서 울부짖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 내가 좀 더 어른스럽게 굴면 해결될 일이야. 심지어 어머니는 이건 신이 내게 주신 손녀야 라며 광신적인 말까지 했다. 나는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드디어 폭발했다. 이제 됐다. 내 집착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괴했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당신들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외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이제 더 이상 너랑 살 수 없어. 그날 이후 아버지는 내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민서와 재훈의 사랑 이야기로 바꿔치기. 한편 민서는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더 깊이 추락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와 말했다. 사실 나도 너를 사랑하려고 했어. 재훈과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뿐이야. 그러나 그 순간 소영이 더 많은 증거를 공개했다. 결혼식 날조차도 민서와 재훈은 나를 비웃고 있었다. 얘는 진짜 우리가 속이는 것도 모르고 있네. 자원봉사? 그거 완전 먹히고 있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마지막으로 재훈이 SNS에 글을 올렸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 민서는 내 운명이고 난 이제 진짜 가정을 책임지려고 해. 그는 나에게 사과하는 대신 민서에게 멋진 러브스토리처럼 글을 올렸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다. 이제 어머니, 민서, 재훈을 완전히 차단했다. 변호사는 나에게 말했다. 이미 법적으로 너는 이 아이와 아무 관련이 없어. 걱정하지 마. 그러나 어머니는 아직도 내게 집착하고 있었다. 넌 내 딸을 버리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이건 가족이야. 하지만 이제 나는 단호했다. 이제 내 가족은 나와 아버지뿐이야.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 사건을 통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다. 반드시 피를 나눈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적어도 한 명의 부모님은 끝까지 내 편에 서주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버팀목이었다. 부모님의 이혼과 어머니의 몰락. 그 후 많은 일이 있었다. 지난달 부모님의 이혼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민서와 아이에게 퍼부은 돈을 제외한 절반의 재산을 정당하게 가져갔다. 법원에서도 어머니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노후 자금을 멋대로 민서에게 쓴 사실을 알고 판사는 단호한 판결을 내렸다. 결국 어머니는 집을 팔아야만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새로 구한 곳은 민서의 집에서 겨우 3블록 떨어진 곳이었다. 그녀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었다. 한편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일단 내 집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집을 찾고 계셨다. 그런데 변화가 눈에 띄었다. 아버지는 운동을 시작했고 골프 클럽에도 가입했다.
심지어 다시 연애를 시작했다. 며칠 전 아버지는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자유롭다고 느낀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한 고백을 하셨다. 사실 내 어머니의 딸 집착은 민서가 나타나기 전부터 우리 결혼 생활을 망치고 있었어.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민서와 재우는 친자 확인 후 공식적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같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재우는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그의 상사는 제 개인 페이지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병가를 신청한 것을 알고 민서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민서는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얼마나 교묘한 거짓말쟁이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했다. 끝까지 할머니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할머니 역할에 집착하고 있었다. 민서가 직장을 구하는 동안 아이를 돌보며 남은 돈을 모두 아이 용품과 옷에 쏟아부었다. 그러더니 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이라는 주제로 촬영을 하고 SNS에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다 언팔로우하자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같은 사진을 다시 올렸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의 새로운 이야기였다. 사실 나는 처음부터 민서와 재훈이 이어질 거라고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두 사람을 다시 연결해 준 거야. 결국 이건 진정한 사랑이야. 어머니는 이제 자신을 사랑을 지켜낸 로맨틱한 중재자로 포장하고 있었다. 심지어 몇몇 친척들은 역시 가족이 중요하다며 어머니를 칭찬했다.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민서가 변호사를 통해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재훈이 좋은 아빠가 되기에 부족하니 내가 아이를 입양할 생각이 있니? 어차피 내가 거의 아빠가 될 뻔한 거잖아. 지금이라도 역할을 맡아주는 게 어때? 이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선을 넘는구나. 나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 여자와는 앞으로 법적으로도 인생에서도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당신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어머니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번에는 이메일을 길게 보내 아이를 입양하면 가족이 회복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 이메일과 민서의 메시지를 변호사에게 그대로 넘겼다. 현재 아이는 생후 6개월이 되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할머니라는 역할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 아이를 두고 말이다. 그녀는 손녀와의 일상을 공유하는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만들었고 매일 아이 사진을 올리며 내 손녀와의 소중한 시간이라는 글을 남기고 있었다. 더 황당한 건 전문 족보 연구가를 고용해 우리 가문과 민서의 가문이 어떻게든 연결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었다. 얼마 전 아버지의 이혼 변호사가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을 전했다. 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가족의 위기라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경악했다. 그녀는 그 돈을 민서와 재훈에게 건네 생활비와 아이 물품을 사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러 가족들이 어머니와 연을 끊었다. 나는 이미 어머니, 민서, 재훈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전화번호, SNS, 이메일까지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했다. 그들은 공통 지인을 통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나는 그들의 전원을 전달하는 사람도 함께 차단하겠다. 라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내 회사 주소를 찾아내 손편지와 카드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너와 내 여동생을 다시 화해시키고 싶구나. 네? 여동생? 어머니는 이제 민서를 나의 여동생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렇다. 이제는 아예 민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나는 그 편지를 한 장도 잊지 않고 바로 파쇄기에 넣었다. 다행히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아버지와 나는 더 가까워졌다.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씩 저녁을 함께 먹고 서로를 가장 든든한 지지자로 여기고 있다. 아버지는 나에게 말했다. 이 모든 일이 내 탓이 아니야. 너는 이미 최선을 다했어.
그 말이 나를 구원했다. 나는 이제 다시 연애를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커리어에 집중하고 있다. 얼마 전 또 한 번 승진했다. 그리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연히 어머니가 사는 곳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아버지도 새로운 집을 구하는 대로 같은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주변에서는 가끔 이런 말을 한다. 그래도 내 어머니는 너의 엄마야. 언젠가 용서해야 하지 않겠니? 그분도 내 동생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하지만 나는 안다. 이것은 단순한 상처 때문이 아니다. 그녀는 내게 선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나를 배신했다. 그리고 거짓말을 덮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려 했다. 어떤 다리는 한 번 불타버리면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 아마 이 글이 내 마지막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 나는 이제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민서, 재훈, 그들이 만들어낸 독성적인 관계와 거짓말의 연속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를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간다.